안녕하세요. 저는 DHL 코리아에서 이커머스 팀을 맡고 있는 김영식 과장이랍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거의 마지막 시간이어서 많이 좀 지쳐 있으실 것 같긴 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저희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 DHL 코리아를 소개하는 내용보다도 하나의 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에 대한 소개보다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어떤 글로벌 이커머스 어떤 통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저희 DHL에서 바라보는 이 이커머스,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장세를 바라보면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좀 지식을 넓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좀 나름 취합해가지고 한 자료입니다. 글자가 좀 잘 보이시나요? 좀 많은 이슈가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US 달러 800불 이하에 대한 디미니미스, 목록 통관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로 해서 호주에서 GST 10% 부과가 시행이 됐죠. 지금 사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제가 마지막에서 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이제 각 나라 정부 세관에서 이 크로스보드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은 좀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호주를 말씀드렸지만은 뉴질랜드도 지금 내년 10월 1일부로 해서 기존에 400불 이하는 면세였다가 지금 VAT를 6%를 부과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지금 부가세를 B2C 화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위스도 내년 1월부터는 연간 10만 프랑 이상일 때에는 현지의 VAT를 등록을 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호주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이 방향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구화된 국가들, 즉 여기에서 소비 시장을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이 세금 부분을 좀 더 보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이커머스 스트래티지 저 자료는 미국 CBP, 미국 세관에서 올해 초에 만든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올해 특히나 더 이커머스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6월부터 해서 저희 이제 목록 통관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좀 많은 이슈가 있었고, 아마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이 좀 더 강화가 된 거지 새로운 시행령이 된 건 아닙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정보로는 언더밸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세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글로벌 셀링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까? 피할 수 있을까? 아직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적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요 수출 시장 국가의 이런 세율이나 예상되는 세금 구비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접근을 하는 거랑 그러지 않는 거랑은 조금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기존에 B2B 거래를 하고 계시다가 B2C를 이제 확장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처음부터 이제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하시려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좀 차이는 하나입니다. 지금 보통은 일반 B2B에서는 노티파이 파티나 어카운트 부분에서, 즉 통관 주체자랑 수취인이 구분이 돼 있거나 대체적으로는 CMS 컨사이니 개념으로 해서 동일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B2C 같은 경우에는 이 이커머스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사실 B2B에서는 상호 간의 계약 관계이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배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상호 간에 풀어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인커턴즈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B2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종 소비자, 여러분들에게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최종 소비자는 물건만 받으면 됩니다. 배송과 관련돼서 본인은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를 잘 짚고 경쟁력을 가져가신다면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특정 국가에서는 이 통관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 뭐 화장품 저희 DHL 통해서도 나가는 자료를 저도 계속 분석을 하는데 K-뷰티, K-팝 그리고 뭐 의류가 많이 나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주요 국가들을 보고 이제 접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이전에 말씀드렸던 각 정부 세관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거나 혹은 활용을 해서 남들보다는 또 다른 틈새 시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계속 미루다 보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간부가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접근을 해서 올리는 거 또는 이걸 알고 시장 어떤 가격을 세팅을 하는 거랑 그러지 않는 거랑은 어떤 좀 강점이 될 수 있고 또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아마 여기에서도 독립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마존은 기본 베이스가 DDP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중에는 유럽은 22유로, 미국은 800불, 뭐 일본은 뭐 10,000엔 이런 목록 통관 기준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는 과세가 됐는데 소비자는 여러분들 분명히 어떤 체크아웃 과정에서 세금은 부과가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 수취인이 내셔야 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매주 저희 전자상거래 고객이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 이런 걸 한 번씩 여쭤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라이프타임 밸류. 소비자가 그 사이트에서 그 셀러에게 다시 구매하는 그 비율이 확연히 떨어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한 4가지 분야에서 DDP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용어로는 Guaranteed Landed Cost라고 하는데 현지에서 발생된 비용까지 다 감안되어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하는 거는 어떨까? 실제 저희 DHL 글로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얼 코스트, 예상되는 이스티메이션 코스트를 안내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가격이나 혹은 어떤 이제 마켓에서 프라이스의 포지셔닝을 찾을 때 이 4가지 요소 저희 DDP 결국 이제 DDP잖아요. 이 부분이 어떠한 하나의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HS 코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S 코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맞는 거를 숫자를 기재를 해야 하죠. 전 세계적으로 10자리 중에서 앞에 6자리는 전 세계 공용이고 뒤에 4자리는 그 나라에 맞춰서 좀 다 달라질 건데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CIQ 어떤 인증번호까지 해서 13자리까지를 제출하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S 코드가 가장 어떤 듀티 타리프에서 좀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여야 할 거고 실제 여기 지금 이제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내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HS 코드를 찾는 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DHL 홈페이지에도 트레이드 오토메이션 서비스라는 품명을 통해서 HS 코드 또는 그 나라에 구비되어야 할 뭐 양식 서류까지도 다 나와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AI를 통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응용해서 고객들에게 접근해드리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 예로 지금 드린 건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걸 이제 의류에서 셔츠냐 또는 니트냐에 따라서도 이 HS 코드가 다를 거고 이 HS 코드에 따라 듀티 타리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한국의 이 HS 코드를 보더라도 그 관세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듀티를 낮게 하는 부분이 또는 최종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세금이 발생되더라도 좀 더 이제 부담이 덜어지겠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치 평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인보이스 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인보이스 밸류는 저희가 이제 WTO 룰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30% 세일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그것도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으로 해서 디스카운트율을 통해서 인보이스 밸류를 넣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간혹 가다가 정말 나는 이 가격으로 해서 보냈는데 세관에서 가격 증빙을 좀 이의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세관에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서구화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다 그 HS 코드에 해당되는 마켓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다고 하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잘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면은 한 번은 걸릴 거고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까지 싹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언더밸류 부분은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고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존 FBA로 만약에 보내신다고 했을 때 사실상 여기서 인보이스를 기재해서 보낸다면은 구불로 보내셔야겠죠. 이거 이제 판매가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15불로 판매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실제 공급가는 9불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구불로 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WTO에서는 이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약간 좀 안 보일 수는 있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간부가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밸류를 인보이스를 작성해서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개인이고 할인율에 걸려 있고 CIF 그러니까 물품가의 운송료를 포함되어 있는 거에다가 그 HS 코드에 듀티 레이트를 안다고 하면은 그대로 기재를 하셔가지고 인보이스 밸류 즉 DDP 인보이스 밸류를 기재를 하셔서 제출하신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좀 빨리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미니미스 이 용어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목록 통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통관이 목록 통관, 간이 통관, 뭐 정시 통관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기준에 했을 때는 800불 이하는 목록 통관, 2,500불까지는 이제 인포멀 클리어런스에서 간이 통관, 그 이유는 이제 정시 통관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목록 통관을 최대한 현재로서는 활용을 잘 하셔서 세금이 발생되는 부분을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앞으로의 흐름은 이 부분이 점점 더 이제 타이트해질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록 통관에 대해서는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되는 국가들을 본다면은 중국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면세는 없다고는 합니다. 예전에는 한 48불 정도의 그 목록 통관의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암묵적으로 또한 이제 B2C 통관 모드가 따로 있죠. 뭐 콰징 통관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는 시리 통관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은 유연하게 B2C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록 통관 그러니까 즉 그 개인한테 나가는 B2C가 이거는 이제 공식적이지 않고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B2B보다 B2C가 통관이 좀 더 이제 수월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서도 실제 화장품이나 의류를 많이 보내실 텐데 일반적으로 화장품 하면은 이제 얼굴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뭐 MSDS나 기타 어떤 허가 서류 등이 이제 필요로 할 거라 보는데 저희 DHL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B2C 통관은 좀 더 이제 수월한데 이 목록 통관의 인보이스 밸류 트레시홀드, 즉 리미트 라인을 알고 있다면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각 나라의 주요 국가의 목록 통관의 어떤 상한선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800불이고, 싱가포르는 400불, 필리핀은 10,000페소, 대만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000 대만 달러에서 2,000 대만 달러로 바뀌면서 연간 6회의 제한이 있으면서 추가로 개인 실명제까지 등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0불 면세 한도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B2B로 해서 샘플로 나간다고 하면은 여전히 호주는 1,000불 이하도 면세는 되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 해서 셀러의 입장에서 판매를 하고 호주는 75,000불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GST 10%를 부과를 해야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면세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2유로 외에 이 면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한국에서 나가는 아이템들을 봤을 때는 이런 K-팝이나 의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물론 중국보다는 밸류는 좀 높지만은 여전히 해외에서 인식하는 그 한국의 아이템들은 좀 중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목록 통관의 이 밸류 상한선도 또 하나의 또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다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안경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보내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안경테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되게 좀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아까 아침에도 저 어떤 고객분들이 그 텀블러 말씀하셨어요. 그 텀블러는 이제 용기잖아요. 일본으로 용기 접시 보내시잖아요. 위생 검역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꼭 저희 DHL이 아니더라도
담당하고 계시는 운송사나 혹은 저희 같은 특송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진 데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타 요소도 좀 꼭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서 첫 슬라이드에서 그 나라별로 해서 이제 그 VAT나 GST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런 좀 인스펙션, 검사율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구분을 더 짓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도 서구화된 국가들은 이 파란색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이 파란색 쪽.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들은 통관이 정말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성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하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은 중국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좀 동남아시아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좀 통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나라 세관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세수 증대를 되게 좀 중요하게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율이 굉장히 높게 그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서구화된 국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주나 이제 아까 제 말씀드렸던 아시아의 이러한 국가들은 세이프티랑 시큐리티를 좀 되게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세수에 대해서는 크게 보진 않은데 이번에 호주가 7월 1일부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 한도를 가진 나라가 호주였거든요. 1000불 이하를 면세를 했었는데 그걸 지금 없앤 거예요. 그 흐름을 지금 스위스나 지금 다른 국가,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있죠. 한국도 지금 이번에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이제 받게끔 돼 있잖아요. 이 움직임도 좀 유심히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직구 시장도. 역직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은, 왜냐면은 한국도 마켓플레이스로 본다면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직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장인데, 이런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세수 증대가 이제 기존에 이제 아시아 쪽권의 국가에서 많이 봤다면은 이제는 유럽이나 미주에서도 이 세수 증대를 좀 중요하게 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그 5월 25일에 GDPR 유럽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한번 크게 이제 발효가 됐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 있지만은 이제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호주 GST 부과도 이제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아직은 이제 눈여겨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이제 유럽 쪽 또는 이제 미주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강화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시아나 유럽이나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징벌적 처벌 체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언더밸류로 해서 보내시다가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징벌적 처벌 체계는 여전히 모든 국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DDP와 관련된 그 간부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걸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에 혹시 여러분들 매치스 패션, 뭐 파페치 알고 계신가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매치스 패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DDP, DAP를 구분지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국내에서 이제 매치스 패션이나 파페치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매치스 패션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죠, 그 시장이.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영국을 기반으로 둔 이러한 마켓플레이스나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접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유럽은 그래도 좀 어떤 명품 같은 게 좀 잘 돼 있고, 또 사실 리테일이 발달된 곳에서 브랜드라는 개념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런 통관이 이런 것들 예측이 가능한 게 이미 거기서부터 오랜 수백 년간의 그런 과정을 겪어서인 건데,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고가의 전략을 펼치기에는 아직은 물론 하이테크, 그러니까 어떤 전자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위상은 큰데, 화장품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고가다라는 컨셉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인사이트나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에 여러분들이 현지 파트너 또는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제안을 들 수도 있지만은, 저희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도 한번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저희 발표는 여기로 끝나고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뒤에 저희 그 히어로즈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락 주시거나 찾아오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